안녕하세요. 전희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 법 시간에 보게 될 영화들은 좀 다양합니다. 평소 오프라인 강의에서라면 저는 이제 전체 영화를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이후 시간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강의이고 또 이 강의가 다시 유튜브에서 이제 업로드돼서 재생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저작권 관련 문제도 있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굳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좀 다양한 영화를 소개해 드린다는 의미 겸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좀 볼 수 있는 가벼운 논의로 좀 끌어가 볼까 해서요. 여러 가지 영화를 유튜브의 리뷰 영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유튜브에서 너무 훌륭한 분들이 좀 편집도 잘 하시고 리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요. 간략한 줄거리와 결말까지 이 영화 리뷰로 영상을 보고 그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PPT 자료를 작성해서 이걸 공유하는 식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고요.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는 제가 컴퓨터를 좀 꺼두도록 그 영상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50분 강의인데요. 약 50분 단위로 끊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조금 더 일찍 끝날 수 있으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Law and Movie라는 강의명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대리운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 전희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시간에는 영화와 그리고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왜 이렇게 법정 영화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 법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또 인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끊임없이 발전되고 논의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법정 영화가 또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발견된 것은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요. 뭐 책으로 치면은 뭐 마지막 2~3페이지, 뭐 1시간 강의라고 생각하면 약 후반 2~3분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권이라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 생각을 했고 또 인권 선언 그리고 헌법 이런 법률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 개념의 발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인권이라고 흔히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통상적으로는 뭐 범죄자의 인권이 얼마나 지켜져야 하길래 그러느냐 뭐 이런 인터넷 댓글 또는 뉴스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기장 검사를 하는 초등학생들, 일기장 검사를 받는 초등학생들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보살피려는 보호자적인 의미에서 일시적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인권위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CTV가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CCTV가 있는 경우에는 더 안전하다라는 의식이 생기는데요. 사실 CCTV가 도입될 시점에는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비밀 유지의 자유 등을 너무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논의에서는 이제 공익적 목적 그리고 범죄 예방적 목적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 더 필요한 점이 더 크다.
사익과 공익의 균형적인 의미에서 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공익이 더 크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그 점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의 인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언제든지 범죄자로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인권은 침해받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영화로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 일본 영화이고요. 형사 재판 그리고 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일반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력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내용의 영화를 골랐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제가 영화를 상영하는 중에는 제 영상을 좀 끄고 좀 감상하기가 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경고, 이 영상은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 영상은 영화 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네코. 면접을 보러 가는 도중 사람이 꽉 찬 지옥철에 올라탄 카네코. こうして上着の裾がドアに挟まってたんです。ちょっと焦って見て 그만 옷자락이 문에 끼어버리고 옷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잘 빠지지 않습니다. もうすぐ岸川に着くって頃にようやく抜けて、やめてください。そしたらやめてくださいって声がして、 이윽고 문이 열리고 내리는데 痴漢したでしょ。女の子に痴漢だって言われて、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학생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성추행범으로 검거되어 경찰들의 취조를 받게 で 됩니다. 何が面白い？いつもこんなことやってんのか？女が言ってんだよ、お前にやられましたってな。調子こいて気になってしてんじゃねえぞ。私は混雑する通勤電車内で女子中学生のお尻を触り袖をつかまれました。何言ってるんですか？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俺もそんなこと言ってないじゃないですか。 강압적이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제적인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あ、iPod。 예전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행동이 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인권위 시정권고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경찰이 방금 보셨다시피 좀 강압적인 수사 장면은 예전에는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인권의식의 고취에 의해서 좀 사라져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한번 보실까요? 유치장에 들어온 카네코. からさ、とりあえず1回目はただ分かんないことがあればさ、何でも俺に聞いて。あんたそうなんだろ？無実の罪なんだろ？時々いるよ、そういうの。 어느 남자가 석방되는 걸 보는데 이 남성은 바로 오늘 아침 성추행을 벌였다가 자백해서 벌금을 물고 풀려나는 사람이었습니다. 痴漢だよ、痴漢。 국선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변호사는 유죄 확률이 99.9%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며 認めりゃ罰金5万円の事件。 자백을 권장합니다. その上裁判に勝てる保証は何もない。有罪率は 99.9%。1000件に1件しか無罪はない。示談で済むような痴漢事件で正直裁判を戦ってもいいことなんか何もない。もちろん弁護士としてやってはいない罪を認めろと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でもこれが日本の現状だ。 또다시 어딘가로 이동한 카네코. 검찰에 도착해 上着が挟 항변을 まっち 하려 ゃって。 하지만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証人だって。バカ！そんなことは聞いてない。うるさい！今日の取り調べは終わりだ。さあ、立ちなさ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いつまでも否認して、ただで済むと思うんだよ。 처음부터 범인이란 전제하에 진행되는 수사. 絶対に落としてやるからな。月曜は検察庁で取り調べがあって面会できない。 주인공 카네코의 친구 하이. 그리고 카네코의 엄마. じゃあ何したの？ 이 둘은 이 소식을 듣게 됐고 면회를 왔습니다.
주인공의 そこ 친구는 が信じられなくてどうすんだよ。誰か弁護士知りませんかね。 주변에 아는 변호사를 うちの 찾아다니기 会社の顧問 시작합니다. 弁護士に聞いてみるか。 그리고 성추행 사건의 경우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하게 된다는 걸 듣게 됩니다. 簡単に言えば人と人とが争うのが民事事件で、例えば離婚とか損害賠償、遺産相続。刑事事件は国が犯罪を犯した人に罪を問うものですね。ですから警察が介入します。弁護士は刑事裁判で被告人を弁護する。では息子の弁護をお願いするのは無理なんでしょうか。残念ながら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どなたか弁護士さんを紹介してもらえないでしょうか。 그렇게 형사 사건을 담당해줄 변호사 사무실을 새로 찾게 됩니다. 大丈夫かな。だって元裁判官で殺人事件の弁護をやってるんでしょ。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 스도. 弁護士の須藤です。 변호사 お 스도는 母様から依頼されて弁護する 카네코와 ことになりま 연애를 した。取り 시작합니다. 調べで何度も話されているとは思いますが、事実経過を詳しく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その前に、なんでこんなとこにい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か。僕の言うことなんか何も聞いちゃくれない。認めたらすぐ出してやる、そればっかりだ。なんでやってもないことを認め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か。本当にやってない 하지만 の。 변호사 스도 역시 あなたの言い分はきちんと聞きます。 카네코를 성범죄자로 단정짓고 변호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正直に申し上げますけど、痴漢は嫌いです。好きなのは犯人だけだ。だけど私にはできません。何が。弁護です。否認事件の経験もありません。それに今は犯罪被害 그리고 스도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痴漢犯人の弁護の。本人はやってない。 저는 이 부분은 좀 심정적으로 변호사로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아마 일본 특유의 그런 드라마적인 부분을 넣으려고, 그리고 그 일반 변호사 또는 일반인을 대변한 그런 대화,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그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언급해주는 대표 변호사의 대화를 만들려고 삽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렇게 범죄라고 단정해 놓고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에서도 좀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극적인 요소를 위한 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 변호사가 하는 말씀이 바로 일반적인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인식해야 하는 여기. 내용이죠. 누구에게나 일리가 있으면 모두 なんですかね。本当は 그런 말을 합니다. 痴漢犯人の弁護の。本人はやって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しょ。そうですけど、証拠がないんだからいくらでも言い逃れはできます。先生は男だからわ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痴漢されると大体わかるんです。こいつが怪しいって。弁護士がそんなこと言ってどうするの。疑わしきは被告人の利益に。刑事裁判の鉄則だ。女性がどのくらいの勇気を持って犯人を捕まえてると思いますか。怖くて恥ずかしくて、大体痴漢で無罪がたくさん出たら、また逆戻りです。痴漢冤罪事件にはね、日本の刑事裁判の問題点がはっきりと現れてるんだ。依頼人が犯人だとあなたが確信したらいつでもやめていい。 계속되는 경찰의 강압적인 취조. つまんない言い逃れしてんじゃねえ。最初からその女子中学生狙ってたんだ。違います。乗ったらたまたま前がその女の子だったの。俺最初から女だって分かってた。分かってません。さっきから言ってるでしょ。分かったのは岸川駅で降りて言いがかりをつけられた時。バカなこと言うな。すぐ前にいたんで分からないはずがない。本当はホームで目をつけて乗り込む時から女の後ろにくっついて体を押し付けた。だから木に背中を押されて乗ったんだって。愛が女なんだ。ちょっと体を振らればいいだろ。どこにそんな余裕があるんだよ。有罪になる確率は 99.9% って本当ですか。それは認めている事件を含めての数字です。不倫事件だけに限れば無罪率は高くない。どれくらいですか。 3% くらいだな。100件に3件は無罪だ。 한편 지하철역 근처에서 私は電車の中で痴漢に間違えられ5ヶ月間警察に勾留され裁判にかけられました。 과거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썼던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やってないことの証明だ。やったことを証明するよりはるかに難しい。痴漢ではありませんと伝え 자초지정을 들은 이 남성은 증인을 찾으려고 같이 노력하게 됩니다. これあなたの。 한편 스도는 카네코를 면회와서 카네코의 집에 それは 있던 痴漢の証拠なんです。 성인용 DVD를 보여주며 본인 것이냐고 묻습니다. だけどだったら男はみんな犯人だ。その通りよ。すべての男には動機があるの。 카네코는 성인용 DVD가 있으면 모두 범인이냐며 항변합니다.
그렇게 첫 재판이 시작되게 되고 처음부터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公 주장합니다. 共の乗り物において人を著しく周知させ、かつ人に不安を覚えさせるような行為をしたものである。公訴事実に、つまり検察官が今読み上げた起訴状に事実と違うことがありますか？あります。私は痴漢などしておりません。この被害に遭ったと言っている女子中学生と同じ電車に乗ってい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か？間違いありません。でも触る行為はしていません。弁護人のご意見は？被告人と同意見です。被告人は痴漢行為をしておりません。ただし、被害を申告している女子中学生と同じ電車に乗っていたことは認めます。それでは証拠調べに入ります。検察官は冒頭陳述をどうぞ。被害者は通学中の車両内 과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인 여학생. 被害を訴えたこともあるが、犯行中の犯人の手を捕まえるなどして確実な証拠を得ないと犯人 과거 피해를 당했을 때도 경찰과 영무원의 도움을 청했지만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했기에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その上着 그래서 이번에 손을 잡았었습니다. はその瞬間真後ろに引かれ、その手を離してしまった。次回は警察官山田浩二の証人尋問ということで、日程ですが8月1日の午後は午前も午後も別件が入っております。 8日の午前大丈夫です。 그렇게 첫 재판이 끝나고 あ、こんにちは。例の医療過去ですか？そちらの裁判官大森さんで、評判いいよね。そうなんですか？マスコミには最悪ですけど。無罪病か。まるで無罪を出すのが悪いみた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高大 검찰 측에서 제시한 경찰에서 만든 재현 사진. その見聞に際して被告人を誘導したり、あるいは被告人の主張と違う状況を無理やり再現させ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この報告書を作るにあたって被告人に無理やり強制した 마네킹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카네코의 변호사 측은 항의를 합니다. 報告書のマネキンですが、身長は何センチでしたか？確か165センチだった。被害者の身長は155センチです。マネキンとは10センチも違います。被告人と被害者の身長の差はとても重要な事実ではありませんか？その写真は立ち位置を再現するために撮影したものですが、身長差までは考えておりませんでした。弁護人の荒川からお尋ねします。あなたは被告人に痴漢を認めればすぐに出して略式で罰金払えば釈放 또한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하는데 경찰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被害者から被害内容を聞いてましたか？大体の話は聞いておりました。被害の客観的裏付けを取ろうとは考えませんでした。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던 경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ものか調べるとか。いろいろと忙しくうっかりしてました。うっかりと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被告人の人生がかかってるんですよ。 세 번째 재판. 失礼します。被告人は長井先生ください。 피해자 여학생이 가림막을 두고 私は陛下 등장했습니다. 公開が原則なのに。あなたが痴漢の被害に遭った時、あなたが捕まえた人ですか？はい。あなたが痴漢の犯人だと思って捕まえた男性以外に、車内にいた人で 하지만 覚えている 피해자 人はいますか？ 중학생은 엇갈린 진술을 계속 이어갔고 取り調べの時には目の前には中年の女性がいたと答えていますよね。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他には覚えていませんか？ 또한 覚えていませ 하지 ん。 않았던 듣지 못했던 말에 대해서 OL 風の女性が来ませんでしたか？ 말을 그女性は 바꾸는 등의 何かあり 언행을 ましたか？ 보였습니다. 男の人の上着がドアに挟まっていたけど、それにしては動きが変だったって言ってました。事件当日の警察での取り調べでは、あなたは事務室に来た女性は男性の上着はドアに挟まっていたと言っていたとしか話してませんね。そうですか。でも動きが変だった。とするとあなたの左斜め後ろにいた人が触ったという可能性はないということ 또한 ですか？ 여기에 더불어 背中の感触だけでそう断言できますか？ 형사들 刑 또한 事さんにも 학생에게 다른 사람이 만질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間違いないと言われました。刑事さんが左斜め後ろの人には触れないと言ったんですか？どの刑事さんが言ったか覚えてますか？いえ、女性でしたか？男性でしたか？よく覚えてませんけど、
本当にそう言ったんです。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 여성은 굳이 옆 사무실까지 왔던 여성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와전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被害者感情なのかな。自分が痴漢にあって、それでわざわざ女の人が来てくれたわけだから、当然自分の味方だと思った。それで自分の都合のいいように聞いたの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自分が捕まえた男が犯人に間違いないと思い込んでるからそう聞こえたのか。 그렇게 일단 입사님이 풀려납니다. ありがとう。こんなとこにいたのかよ。知らなかった。裁判なんてね、今まで悪い人が裁かれるところだと思ってた。裁判官はね、常時200件以上の事件を受け持っている。そのほとんどが罪を認めている事件で、明らかな有罪ばかり。それを考えれば確かに悪いやつを裁く場所かもしれない。その中で、被告人の声を真摯に聞くことは容易じゃない。こうやって短期間に多くの事件を裁かないと、勤務評定に関わる。忙しすぎるんだよな。裁判官の能力は処理件数で測られるから。 그렇게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行為そのものを目撃しましたからね。いえ。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時々見ていました。駅事務室に来た目撃女性は被告人は痴漢をしていなかったとは一言も言ってないんですね。 한편 재판관은 양측 변호사들과 얘기를 나누는 도중 刑事裁判の 형사재판의 최대 사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無実の人を罰し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裁判官が変わった。 그런데 재판관이 바뀌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재판. 재판관이 들어오고 裁判官が変わりました。公判手続きを更新しますが、従前通りでよろしいですね。 이 재판은 시작부터 경찰 측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카네코를 범인으로 단정짓듯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乗り込むときには前に誰がいたかわからなかったと答えました。そうですか。でもそう書かれた調書にあなたの署名があるんですけどね。それは勝手に刑事さんがそう書いたのを何度も訂正してもらおうとしましたが、直し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 억울함에 열변을 토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카네코. だからたとえそうだとしても、後ろから押してくる駅員さんもいるんですよ。とにかくその時は前にいる人の状況よりも何よりも乗ることが一番だったんです。 계속해서 카네코를 범인으로 단정짓는 재판관. 女性がいたものですから、かなり目立った行為だったんですよね。だから言ってるだろ。その女性は俺じゃないって言った。本当に。俺はやってない。尋ねられたことだけにお答えください。裁判官はね、被告人にだけは騙されまいと思ってる。目の前にいる人の言葉が万が一嘘だったらどうしよう。それに乗せられたら恥だという心理が働くことだ。 카네코 측 변호사들은 증인을 신청하지만 검찰과 재판소 역시 기각합니다. 裁判所としても不必要だと思います。 재차 다시 요구하지만 역시나 거절하고 警察 기각됩니다. 官、ご意見は？要件を満たさないと考えます。裁判所としても業務文書等に当たらないと考えますので却下します。 그러던 중 증인을 발견합니다. 함께 지하철역에서 탔다가 역 사무실까지 따라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여성을 찾게 됩니다. 岸川駅に着いてからのことをお伺いします。あなたは駅員と歩いていく被告人を見て、駅事務室に行きましたね。はい。そしてあなたは駅員に何と言ったんですか？その男性はドアに挟まっていた上着を引っ張っていただけです。痴漢はしていないと思います。そう言いました。 그런데 여기서 재판관은 확인한 건 한 번뿐이 아니었다며 그녀의 증언은 의미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한 번 확인을 한 이후에 지하철에 내리기까지 그 사이에 성추행을 했을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捜査機関は被害者の供述のみを鵜呑みにし、被告人の弁解を録取せず、被害者の供述や証言が本件での有罪立証の決定的な唯一の証拠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こまで述べてきた 저는 측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被告人は無罪である。被告人は前、被告人の方から最後に言いたいことがあればどうぞ。 카네코는 자신은 결백하며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多分被害者ご本人もそのご家族もまた苦しい日々を過ごして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この憎むべき犯罪行為を犯したのは私ではありません。このことを逮捕されたその日から今日まで一貫して述べてまいりました。どうか裁判所におかれましては公正かつ慎重なご判断をいただきたく心よりお願い申し上げます。大丈夫だよ。やってないんだから無罪に決まってる。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それでは判決を言い渡します。被告人は前。主文、被告人を懲役3月に処する。3年間。嘘だ！傍聴席は静かに。 징역 3개월에 유죄를 처벌받는 裁 카네코. 判官なら分かってくれると信じていた。本当にやっていないのだから有罪になるはずがない。そう思っていた。真実は神のみぞ知るといった裁判官がいるそうだが、それは違う。少なくとも僕は自分が犯人ではないという真実を知っている。ならばこの裁判で本当に裁くことができる人間は僕しかいない。少なくとも僕は裁判官を裁くことができる。あなたは間違いを犯した。僕は絶対に無実なのだから。僕は初めて理解した。裁判は真実を明らかにする場所ではない。裁判は被告人が有罪であるか無罪であるかを集められた証拠でとりあえず判断する場所に過ぎない。そして僕はとりあえず有罪になった。それが裁判所の判断。それでも僕はやってない。 카네코는 이 판결에 대해서 に不服があるとき、14日以内に控訴することが。 항소합니다. 控訴します。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일본 영화는 사건의 발생부터 법원 판결까지 형사 절차의 거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형사 절차를 경험해 보신 분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형사재판 장면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절차는 대개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자주 다뤄지는 소재 중 하나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는 꼭 챙겨볼 만합니다. 이 영화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전 과정을 거의 빠짐없이 담아낸 형사 절차의 샘플링 그리고 형사 재판 절차의 샘플링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대패에 있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영화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범죄자로 그리고 전과범으로 바뀌는지 아주 꼼꼼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몇십 분짜리로 축약해서 볼만한 영화는 아니고 한번 곰곰이 되씹으면서 원 영화 그대로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 한 명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아주 일도 아니다 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공포영화가 아닌데도 좀 무서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현실에서 대패이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쉽게 간주되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내 일은 아니잖아 라고 남의 일이 되겠지 하고 지나쳐버리는 사회적인 무관심이 만연하고요. 사실 저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정말 평범한 시민이었고 출근길에 우연한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혐의자가 되고 재판을 받고 범죄자로서 낙인 찍히는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엉뚱한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억울한 스토리를 담은 영화는 종종 있는데요. 단순히 오심을 다루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판사가 무능하다거나 검사나 판사가 어떤 범죄와 결탁해서 잘못된 재판을 고의적으로 한다거나 비리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형적으로 평범하게 진행되는 형사재판 그 자체를 가지고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그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의도적인 그런 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구조적인 이유에서 예외적인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사건에서
특정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형사 절차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까지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노출시키면서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는 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뛰어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국가 권력인 형사 절차 앞에서 시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에 맞서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은 없는가 하는 그런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재판이기도 하지만 이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화를 고르게 된 이유는 미국 재판, 형사재판보다는 일본의 형사재판을 상당히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로 받아들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이제 국가에서 잡아서 가두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또 그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벌은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당연한 책무를 하는 국가가 때로는 무고한 자를 잡아 가두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판사의 말을 깊게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억울한 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명을 이제 놓친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가 형사재판의 최대 사명은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형사재판의 최대 사명은 진실을 규명해서 진범을 잡는 것 이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판사의 설명을 깊게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이전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형사재판 절차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해 놓은 그 근본적인 시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권이라는 개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절차도 생기고 재판 절차도 생기고 변호인이 조력하는 권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핵심적인 생명, 신체와 같은 핵심적인 영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오늘 강의에서 천천히 뒤에 나오는 경우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주체이겠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인권의 주체가 되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법률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헌법에 또는 제 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해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정법에 대해서 우선성을 받는 권리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생명, 신체 등을 보존할 그리고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인간으로서 근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권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여받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영화들로 지나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다음번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651년에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전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부분인데요. 홉스는 국가를 인간이 만든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으로 묘사를 하면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라고 표시를 하면서 국가가 그 투쟁 상태를 없애주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목적을 수행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대 국가가 설립될 당시에 시민들의 구호는 자유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깃발도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해서 자유를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세우고 여러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죠. 그 시민들의 구호인 자유로 집약되는 그 정신은 바로 대항, 그 반대쪽의 대항은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개인들의 자유를 찾아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대 국가의 법과 여러 제도적 장치는 사실 국가라는 괴물을 적절히 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황보다 조금 더 전에 최초로 시민의 권리를 확인한 문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215년에 제정된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권리 장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왕에게 압제에 고통받던 시민들이 왕에게 받아낸 약속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이후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의 헌정 질서, 또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유럽 인권 조약 등 중요한 선언들의 기초가 되었고 법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총 63개 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항은 39조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39조의 내용은 지위가 동등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판단이나 나라의 법에 의한 것 말고는 그 어떤 자유민도 체포, 구금 또는 점유한 것을 박탈당하거나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거나 추방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또한 짐도 직접 혹은 누군가를 보내서 그에게 강제로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 사상 그리고 평등 사상, 이 권리 장전을 기초로 해서 씨앗이 뿌려졌고 인권 보호에 대한 씨앗이 뿌려졌고요. 이후에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토마스 홉스 그리고 루크의 사회계약설 등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생존권, 재산권, 그리고 사회권, 즉 근래에 들어서는 사회권,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까지 인권의 확정이 점점 더 우산이 커지는, 보호의 범위가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자연법 사상이 발전하면서 인권 사상이 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마그나 카르타로 권리 보장의 시초를 잡고 이 당시 인권이란 국가 그리고 왕이 국민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는 침해하지 않을게 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인권 선언은 이제 이 영국의 인권 선언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이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17, 18세기에 존 로크가 자연법 개념에 의해서 사회계약론을 주창하고 그 인간들의 권리 개념으로서 인권이란 왕을 넘어서 천부적인 권리로 내재하고 태어났다.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인권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그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여서 근대 시민헌법에서는 생명, 자유, 재산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공고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헌법의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나 카르타에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제39조를 보면
어떤 자유민도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점유한 것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또는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죠. 이게 바로 근대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함부로 잡혀가지 않을 권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하면 생명권, 신체권, 재산권,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권리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만 그보다 먼저 함부로 신체가 잡히고 갇혀질 위험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시민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유, 기본권들이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든 일단 타의에 의해서 신체가 구속되거나 갇혀있지 않아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근대 사회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다른 권리를 위한, 다른 기본권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이 39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이 권리 장전,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의 인권선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더 구체적으로는 함부로 잡혀가지 않고 갇히지 않을 권리로 집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거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바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길에서 막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에 테러범을 잡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감시, 자의적 구금 등이 크게 늘어나 있어서 좀 문제가 되었고요. 이 사례들에서 비추어 보면 인권의식이나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는 나라에서라도 언제든지 충분히 인권 침해 행위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에서 언제든지 일반 시민이 맞닥뜨릴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이제 언급했는데요. 인권에 관련된 영화 몇 편이 있고요. 이 영화들이 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약 3개의 영화를 좀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입니다. 1960년대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의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서 약 2개의 영상으로 제 리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다음번 인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명분 없는 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거죠. 영화 히든 피겨스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한번 더 봐야 하는데요. 일단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